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AI의 최대 리스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가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AI 매출도 진짜고, 근데 그 돈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가 저한테는 의문이고 리스크입니다. AI는 이미 돈을 벌고 있고 실제 수요도 존재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라든지 여러 기업들과 클라우드 기업들의 숫자를 보면 AI 매출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성장성도 거의 미쳤죠. 근데 투자자로서는 더 중요한 질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AI 매출은 최종 소비자와 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돈인가, 아니면 투자금, 부채, 리스, 구매 약정, 순환 계약으로 먼저 만들어진 수요인가입니다. 즉 문제는 AI 기술의 진짜 여부가 아니라 AI 매출의 질이에요. AI가 혁명이라는 말과 지금 시장 가격이 정당하다로 같이 엮여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관점은 돈은 벌고 있는데 돈의 흐름이 불편하답니다. AI 시장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장 구조처럼 보입니다. AI 기업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원하고, 클라우드 기업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 기업은 GPU와 메모리를 팝니다. 투자자들은 이 성장에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지점이 생기는데, 칩 회사가 AI 기업에 투자하고 AI 기업은 그 돈으로 다시 칩과 클라우드를 삽니다. 클라우드 기업은 그 수요를 근거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센터 투자는 부채, 리스, 장기 구매 약정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모든 것을 AI 매출 성장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물어보고 따지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매출들이 최종 수요인가,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돈이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것인가, 물음표를 한번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조는 이 AI 순환 구조예요. 서로가 고객이고 서로가 투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 생태계는 단순히 고객이 제품을 산다는 구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자와 채권 시장은 AI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AI 모델 회사는 그 돈으로 클라우드와 GPU를 사용합니다. 클라우드 기업은 이 AI 수요가 지금 너무 미쳤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근거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GPU, HBM,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고, 일부 반도체 클라우드 기업은 다시 AI 기업에 투자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생태계는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자 투자자가 되고 있어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선순환처럼은 당연히 보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흔들릴 때는 같은 구조가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 회수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막 가다가 한 번씩 막 무슨 이유로 꺾여서 팍 조정 세게 받을 때 시장의 논리도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단순히 이게 매출이 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거 회수할 수 있냐? 너네 니들끼리 이렇게 돌려먹는데 이거 돼? 하이퍼스케일러 너네 빅테크 이거 다시 ROI 땡길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으로 번지는 것 때문에 팍 꺾였다가 수요 강한 거 보고 막 올라가고, 이런 식이어서 변동성이 지금 날뛰는 거거든요. 작은 소식 하나에도. 애초에 시장에서도 이런 리스크를 알고는 있습니다. 대표 사례를 꼽아보자면 AMD, 엔비디아, 오라클에서 보이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AMD와 오픈AI 계약은 단순한 칩 판매 계약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오픈AI가 AMD 칩을 사용하는 구조와 함께 일정 조건 달성 시 AMD 지분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됐습니다. 즉 오픈AI가 AMD 칩을 쓰면 AMD 매출 기대가 커지고, AMD 기업 가치가 오르면 오픈AI도 지분 가치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과 공급자 관계를 넘어 서로의 수요와 밸류에이션을 함께 밀어주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 관계도 시장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최강자고 뭐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공급자가 고객에게 투자하고 고객이 다시 공급자의 시스템을 쓰는 구조가 커질수록 시장은 질문해야 하고 질문받고 있습니다. 이 수요는 순수한 최종 수요인가, 아니면 공급자가 함께 만든 자본시장 기반 수요인가를 되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뭐 엔비디아의 공매도를 친 마이클 버리도 같은 걸 계속 지적하고 있죠. 오라클은 또 다른 방식의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오라클은 AI 클라우드 수혜주로 주목받지만 동시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와 리스, 구매 약정, 부채 부담이 함께 커집니다. 오라클이 돈을 못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네 쌓여있는 계약 수주가 엄청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AI 수요를 잡기 위해 너무 큰 돈을 먼저 써야 한다는 점이 리스크인데, 오라클과 하이퍼스케일러의 이 부채 차이를 보시면 눈으로 딱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근데 오라클은 이 부채 액수도 문제인데 이 구조가 더 부담스러워요. 단순 부채보다 장기 리스, 대형 고객 의존,
지원 그리고 투자 회수 지연이 더 걱정인데, 이 투자 회수 지연 이게 이제 오픈 AI라든지 클로드 뭐 그런 수요가 조금이라도 꺾여서 흔들린다면 이 오라클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는 애초에 돈을 잘 버는 곳이에요. 자기만의 해자성을 가진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오라클이 이제 그런 기업도 아님에도 이런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어요. 뭐 이제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우르르르 무너지는 구조가 가장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의 본질은 그 AI가 진짜냐 아니냐, 그 사기가 아니라 이제 기간의 미스매치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뉴스, 수주 잔고, 매출 기대, 캐펙스, 리스 의무, 그리고 주가 반응은 모두 지금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AI로 실제 돈을 버는지, AI 도입이 전사적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생산성이 늘어나는지, 소비자와 기업이 AI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검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수요가 폭발하니까 막 다 그 위에 쌓여지고 있는 건데, 그 미래 수요가 아직 가정이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비용은 확정적이지만 미래 수요는 이 가정이에요. 겉으로는 매출 성장과 AI 혁명처럼 보이지만 저도 AI는 혁명이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죠. 밑바닥에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유지될 때는 선순환이지만 수요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때는 모래성 리스크가 된다라고 봐요. 지금 기업들이 이 AI 도입이 전사적으로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자기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거 비용 낮춰야 된다 제안 걸고, 메타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여러 기업에서 토큰을 많이 쓰면 니네가 뭐 잘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걸로 순위를 매겼는데 뭐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결국에 이걸로 니네가 뭘 했냐, 돈을 벌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업종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돈으로 연결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이걸 제한을 걸고 의문을 표하고 더 싼 AI 모델을 찾고 뭐 이런 이유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지금 불고 있는 리스크가 이제 이거죠. 이걸로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죠. 메타가 이제 컴퓨팅이 남아서 네오 클라우드처럼 뭐 클라우드 할 수 있다, 그거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용 낮춰야 된다, 이거 비용 이상하다, 우리 중국 거 딥시크도 한번 쓸 수 있게 지금 탐구 중이다, 이런 것과 더불어 뭐 이제 애플의 메모리 뭐 이것저것이 합쳐져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의문에도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최종 수요의 문제입니다. B2B도 결국 돈의 끝이 있거든요. 이게 최종 수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챗GPT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클로드도 폭발적으로 늘고, 클로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죠. 기업들도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고요. 광고, 검색, 코딩, 고객센터, 의료, 교육 등으로 AI 쓰임새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과 수익성은 또 다른 문제죠. 기업이 AI를 쓰는 것과 AI로 돈이 남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소비자가 AI를 좋아하는 것과 매달 큰 돈을 계속 지불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제가 그래도 메타를 좋게 보는 거는 걔네는 AI로 이 광고 효율을 높여서 진짜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또 반박도 AI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이다 라는 반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업도 결국 어디선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기업이 AI 비용을 감당하려면 매출 증가,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광고 효율 개선 같은 결과가 실제로 나와야 해요. 결국 B2B도 끝까지 따라가면 소비자, 광고주, 기업 고객의 지갑으로 연결됩니다. 기업 고객이라고 해서 최종 지불력의 한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왜 AI를 쓰겠습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한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AI 편한 것도 알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쓰잖아요. 없으면 이제 안 될 정도예요. 스마트폰처럼. 근데 거기다 대고 20만원, 막 10만원 이런 식으로 내라고 한다? 일반 사용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무료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AI에 큰 돈을 지불할까? 라는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또 하겠지만 이 정도로 많은 돈이 쏟아부어져 들어간 AI가 결국에 돈을 갈고리로 쓸어 담으려면 많은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요가 결국에 일반적인 소비자, 그냥 저같이 평범한 일반적인 소비자가 핸드폰 사듯이, 애플 아이폰 사듯이 뭐 그런 식으로 없으면 안 되는, 한번 사서 오래 써야 되는 뭐 그런 것들과 같은 급이 돼야지 저는 지금의 이런 투자금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 B2C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B2B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돈을 지불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기업도 금액을 줄이거나 다른 방도를 찾아야겠죠.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미리 선점을 해야 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AI 기능이 편해서 다른 데에 정착해버리면 수요층 뺏기고 익숙해져 버리면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에서 잘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 쓰는 사람 애플 쭉 쓰고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 안드로이드 쭉 쓰는 이유기도 합니다.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AI 기능을 깔고 가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돈 주세요 이러면은 그게 적당한 가격이면 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난다면 저는 그거에도 한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안에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증명이 되냐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듭니다. 인터넷 IT 버블 때도 인터넷이 필요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말은 야 그때랑은 다르다. 실적을 봐라. 실적 기반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 실적 기반도 다 오케이.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지탱해줄 최종 소비자로 갔을 때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일단 저는 AI를 굉장히 좋아하고 투자도 AI 쪽으로 많이 하면서 AI와 결합된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투자 포인트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맞다. 무조건 이제 하락하고 AI가 버블이다. 당연히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강세론자의 주장도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AI는 아직 초기고 초기에는 투자가 먼저다. 인터넷도 처음에는 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AI 비용은 기술 발전으로 내려갈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은 시간이 지나면 숫자로 나타날 거다. 광고, 검색, 코딩, 의료, 로봇 시장은 매우 크고 빅테크는 현금 창출력도 강하다. 이 반박도 당연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AI를 단순히 버블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복잡한 거예요. 사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찍히고 있는 숫자나 수요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당연한 말 같아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런 데 실적 발표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고 뭐 반박이 안 되는 진짜 숫자 장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의 100%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평생토록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없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세론자의 경고나 이런 리스크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라면 이것도 다 알면서 그 안에서 이제 투자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AI가 진짜인 것과 지금 가격이 정당한 거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은 진짜였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이 가짜였던 게 아니라 진짜 변화 안에서 너무 많은 기업과 너무 많은 투자가 동시에 정당화됐다는 점이에요. AI도 그 구조에서 완전히 좀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혁명은 맞지만 모든 기업이 승자가 되는 건 아니고 모든 투자가 회수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 야 지금이 저점이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장 안에 지금 있는데 이게 이렇게 조정이 팍 받았을 때 이런 이유들로 그랬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이 기간 내가 이 정도 리스크를 지고 뭔가를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질 수 있는지까지는 체크를 하고 강세론과 약세론 둘 다 저울질하면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무서워하는 건 AI가 망할까봐가 아닙니다. 오히려 AI는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너무 크게 달리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GPU, HBM, 전력, 클라우드, AI 모델, AI 웹, 광고, 소비자 구독, 부채와 리스가 하나의 거대한 고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이게 선순환입니다. 하지만 AI 기업이 수익성이 늦어지고 기업 ROI가 증명되지 않고 소비자 구독 피로가 생기고 클라우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데이터 센터 리스 부담이 커지면 같은 구조는 역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이 기업의 ROI가 증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빅테크가 지금 못 가는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AI 승자다 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조인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구조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주가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중요하죠. AI 캐펙스가 매출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지 잉여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지 리스와 구매 약정이 급증하는지 특정 AI 고객 의존도가 높아지는지 공급자가 고객에게 투자하는 구조가 늘어나고 있는지 기업 AI 도입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소비자 구독과 광고 매출이 실제로 따라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AI 캐펙스가 이번에도 만약에 더 늘린다 이래도 문제고 내린다 이래도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올리면 빅테크 또 빠그라지면서 나스닥 하락하고 이 하드웨어에 관련된 장비주들만 날뛰어 올라가겠고 다른 것들은 이제 싸그리 내려가겠죠. 여기서 이제 캐펙스가 만약에 준다 그럼 이제 하드웨어 장비 업체들이 이제 완전히 좀 날아가면서 그것도 나스닥을 또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의 뭐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번 실적이 진짜 어떻게 변동성을 띨지 그것도 진짜 궁금하기는 해요. 이 캐펙스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유증하고 채권 발행하고 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투자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 그 회수되는 과정이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문제없이 미래에도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도 아마 검증을 할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AI 매출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와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에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투자금, 부채, 리스, 구매약정, 순환계약으로 먼저 들어온 돈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 투자금과 부채, 리스, 구매약정, 순환계약으로 만들어지는 돈이죠. 하이퍼스케일러 이제 현금흐름 거의 다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방에 오버행이 있고 계속 조정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모두 나중에 최종 소비자가 감당해줘야 될 부분이다. 근데 최종 소비자가 그 돈을 감당할 정도의 규모냐 했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클로드, 챗GPT, 제미니 전부 다 씁니다. 다 쓰면서도 제 주변에 유료 버전 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한 10명에 3명 정도? 뭐 개발자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투자에 뭐 쓴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눈에 띄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유료로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금액이 더 올라간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쓰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려면 뭔가가 더 나와야 됩니다. LLM 모델이 아니라 여기서 한 번에 더 혁신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B2B끼리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격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비싸고 부채 위에 너무 빨리 쌓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장 좀 큰 투자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의 변동성은 정상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총 1, 2위가 하루에 뭐 위로 10% 아래로 10%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미장까지 이어져서 미장에서도 세계 시총 뭐 10위, 15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위로 10%, 막 아래로 10%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상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한계에 치닫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긍정적인 사람도 극에 달해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극에 달해 있는 지금 상태라고 봐서 여기서 조그만 소식 하나하나에 이렇게 널뛰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동성을 좀 피해서 이것과는 좀 상관없는 그런 투자 기업은 어디일지 그런 거를 좀 따져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저렇게 돼서 시장이 다 터지면 뭐 계좌가 다 터지겠지만 그건 뭐 이제 함께 터지는 거니까 다른 문제고, 이런 것들이 좀 적당히 터졌을 때 내 계좌를 지켜주면서 방어하고 좀 어느 정도 수익률, 시장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지수 투자하면 가장 빠르겠지만 지수 투자도 당연히 하고 내가 원하는 투자도 껴서 포트를 만들어서 꾸려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한 발 빼서 지금 투자를 조금 쌓아 나가고 있고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들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 AI를 좋아하고 AI 완전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과 함께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도 꼭 생각해봐야 되고, 내가 이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투자자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긍정론과 한번 비교해보고 나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거고 어느 쪽에 베팅을 할 건지 그 정도는 체크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영상을 다뤄봤고요. 이 영상을 보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너는 숏 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 시장의 광기에 반대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숏을 원칙적으로 치지 않고 현금이 숏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게 숏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숏 비중이 높은 편이죠. 현금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니까요. 저는 모쪼록 어디에 투자하고 있든 같은 투자자로서 투자에 좀 좋은 성과, 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